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연 DB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입니다. 옴기니 전경아, 출판사 살림입니다. 이 책은 아들러 심리학의 1인자인 기시미 이치로가 아들러의 명저, 인생의 의미의 심리학을 소개하면서 인생의 판을 뒤집는 아들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낭독에 앞서 한 가지 일러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입니다, 씁니다 채는 저자의 글이고 뭐뭐 다 채는 아들러의 책, 인생의 의미의 심리학 중에서 인용한 글이니 청취하실 때 구별하여 받아들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은이에 대하여 기시미 이치로 아들러 심리학의 1인자이자 철학자, 교토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과정 만기 퇴학을 했다. 전공은 철학, 그 중에서도 특히 플라톤 철학인데 그와 병행해 1989년부터 아들러 심리학을 연구했다. 아들러 심리학과 고대 철학에 관해 왕성하게 집필 및 강연 활동을 펼쳤고 정신의학 병원 등에서 수많은 청년을 상대로 카운슬링을 했다. 일본 아들러 심리학회가 인정한 카운슬러이자 고문이다. 한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아들러 심리학의 새로운 고전이 된 미움받을 용기 출간 후에는 아들러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 많은 청년을 상대로 더 활발하게 강연 및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인생의 의미의 심리학, 성격 심리학, 왜 신경증에 걸릴까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을 비롯해 미움받을 용기, 원, 투 등 다수의 저작이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 그는 어떠한 인물인가? 이 책의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실린 하지현 교수의 글 프로이드를 배반한 제자들, 정신분석학을 확장시킨 아들러와 융이라는 제목의 글 중에서 아들러에 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초기 멤버이자 2인자 아들러. 아들러는 187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헝가리계 유대인이었다. 빈 대학을 졸업해 의사가 되었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모임의 초기 멤버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기에 은연중에 빈에서는 2인자로 인정받았다. 1902년에 매주 수요일 저녁
프로이트가 정신 분석에 관심 있는 지인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모임으로 시작한 수요회가 1908년 정식으로 빈 정신분석학회로 발족하면서 초대 회장을 맡았다. 프로이트도 아들러를 아껴서 1906년 아들러가 처음으로 발표한 신경증의 심리학적 근거에 대한 논문이 자신의 이론과 차이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프로이트와 아들러 모두 정신질환의 원인은 유전과 환경이 공동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신분석에 대한 생각은 유사했다. 그러나 아들러는 기관 열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생물학적 기반이 열등한 경우 신경증이 더 잘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로이트가 어릴 때의 외상 경험이나 정신성 발달을 중요시했다면 아들러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바탕으로 사회나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어린 시절의 정신성 발달이 인격 형성의 핵심이라는 프로이트의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들러는 열등성을 더욱 파고들었다. 사람은 타고난 기질적 불완전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고 이 과정에 실패하면 신경증 증상이 생긴다는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 1911년 국제정신분석학회가 창립되면서 융이 회장으로 선임된 것은 정치적으로 아들러를 자극하는 일이었다. 프로이트가 아들러를 중심으로 한 빈 그룹을 배제하고 스위스 출신의 비유대인 융을 선출한 것은 아들러의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격이었다. 게다가 프로이트는 융을 종신회장으로 임명하려 했다. 결국 빈 그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타협했다. 대신 프로이트는 아들러를 다시 빈 정신분석학회의 회장으로 밀었지만 국제사회가 아닌 지역학회를 맡으라는 것은 정신분석학의 초기 멤버로서 그 역할과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들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프로이트의 전기를 쓴 피터 게이에 의하면 프로이트는 깔끔하고 귀족적인 사람으로 환자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아들러는 옷차림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이고 민주적이며 환자의 상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성향 차이가 환자를 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런 아들러의 태도를 못마땅해 한 것 같다. 프로이트는 아들러가 정신분석의 중요한 요인인 리비도를 평가절하하고 심리적인 측면보다 생물학적 기관 열등성에만 천착한다고 생각해 갈등을 빚었지만 빈 그룹의 일부는 아들러의 이론이 정신분석을 넓히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아들러가 1911년 신경증의 핵심 문제인
남성적 저항을 발표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프로이트는 아들러는 자신과 다르며 추상적이고 익숙한 개념을 새로운 이름으로 얘기할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무의식과 성욕을 무시하고 심리학을 생물학과 생리학에 종속시키려 한다고 공격했다. 마침내 1911년 2월 말 아들러는 빈 정신분석학회 회장과 정신분석중앙신문의 편집인을 그만두었으며 마지막으로 학회 사퇴서까지 냈다. 같은 해 가을 아들러를 지지하는 6명이 학회에서 축출되면서 아들러와 프로이트는 공식적으로 결별했다. 강한 성취 동기는 열등감에서 나온다. 이후 아들러는 지지자들과 개인 심리학이라는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었다. 개인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뿌리를 두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무의식 결정론을 넘어서 인간 심리에는 현재와 의식적 힘의 영향도 중요하고 사회적 환경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경험과 타고난 기질만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 전체를 결정하지 않고 개인의 행동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는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매 순간마다 주관적인 선택을 해나가기 때문에 의식적 자기 결정과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여겼다. 아들러는 신체 질환으로 장애가 생긴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 이론을 심화했다. 어떤 사람은 장애를 극복해내며 도리어 자신의 장애를 큰 성취 동기로 삼는데 어떤 사람은 장애에 좌절하여 삶을 망가뜨리거나 발전 없이 그대로 머물기만 한 것을 본 것이다. 그런 행동의 추동력으로 열등감, 콤플렉스를 지적했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어린 시절의 아이는 항상 자기보다 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자연스럽게 자기가 못났다고 여기는 열등감이 마음속에 뿌리 내린다. 아들러는 이 열등감이 삶의 족쇄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를 시도하고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여겼다. 나폴레옹의 강한 권력욕은 키가 작다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무의식적 축으로 해석했다. 성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사람은 열등감을 완화하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커진다. 반대의 경우에는 열등감만 커지고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그 차이는 결국 개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 즉 자존감의 차이에 의한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개인이 사회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개인 심리학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한편 아들러는 열등감 컴플렉스의 반대편에 우월감 컴플렉스도 있다고 했다. 이는
목표 달성과 성취만 끝없이 추구하는 것으로 성취가 자존감으로 이어지지 않기에 외부의 인정만 더 추구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아들러는 아이들의 정신 건강 및 복지 정책 등 관심이 많았다. 빈을 중심으로 아동 진료소를 22곳을 개원했는데 이 병원들은 아들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1932년 강제 폐쇄되었다. 아들러는 1927년경 미국으로 건너가 롱아일랜드 의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활발한 대중 강연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널리 알리다 1937년 사망했다. 이제부터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부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전의 발상. 과거 경험은 결정 요인이 아니다. 싫어졌다고 생각하자마자 그때까지는 상대방의 장점이라고 느꼈던 것이 단점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좋아했던 요인은 나중에 지어낸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을 좋아해 라고 생각하면 왜 난 이 사람이 좋은 걸까? 라며 좋아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듬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권위주의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꼼꼼하고 착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소한 일에 연연하는 좀생이처럼 보입니다. 싫어졌다고 생각하자마자 그때까지는 상대방의 장점이라고 여겼던 것이 단점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좋아했던 요인은 나중에 지어낸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목적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경우는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점을 찾은 것입니다. 장점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좋을까? 왜 싫을까? 하고 상대방에게서 요인을 찾는 것은 앞서 아들러가 한 말에서 보았다시피 과거 경험을 가지고 우리 목적에 들어맞는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뒷받침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관계를 시작하거나 끝내는 이유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느 살인자에게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묻자 가난했기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다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무심코 울컥해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아이의 행동을 보고도 누구나 화를 내고 호통을 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원인에 의해 다 설명되지 않으며 자유의지는 을의 원인에서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만사가 어김없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 해명된다고 보기에는 자유의지가 너무 뚜렷하고 생생하게 작동합니다. 그럼에도 뭔가에 의해 자신의 현재 삶이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려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싶은 것 뿐입니다. 다음은 인생의 의미의 심리학 제1장 인생의 의미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은 상당히 상반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사람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리게 된다. 예를 들어 불행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과 관련 지어서만 그 경험을 골똘히 숙고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린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 반면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인생은 불공평해. 제일 좋은 건 늘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 세상이 날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데 내가 뭐하러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해?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느낄지 모른다. 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 전부 용서받아야 해. 각각의 경우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각자의 행동에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 또한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개인 심리학이 결정론과 결별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어떤 경험이든 그 자체로는 성공이나 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선택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악과 그 반대인 선은 각각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쁜 것, 도덕적 기준에 맞아 옳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익이 되지 않다, 이익이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악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악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통념과 대조되어서 특별히 소크라테스의 역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악과 그 반대말인 선은 각각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쁜 것, 도덕적 기준에 맞아 옳은 것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익이 되지 않다, 이익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므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맛있어 보여서 먹고 싶다는 생각과 살찌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식으로 분할할 수 없는 전체로서의 내가 눈앞에 있는 케이크를 먹을까, 먹지 않을까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먹으려고 결심한다면 그 순간은 먹는 것이 나에게 선이다, 이익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 됩니다. 나중에 먹지 말 걸 하고 그 판단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먹겠다고 선택한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에게 케이크를 먹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케이크가 맛있느냐 아니냐는 각자 취향에 달린 것이라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개인이 멋대로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여도 실제로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인지, 즉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늘 옳을 리 없으니 판단을 하고 나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선을 실현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벌컥 화를 내던 사람도 자신의 분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알면 더는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를 억누르기보다 분노의 목적과 분노를 대신할 방법을 알아내면 화를 낼 일이 없습니다. 현재가 달라지면 과거도 달라진다. 과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 또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사람의 지금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과거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데 과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 또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사람의 지금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과거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상담을 할 때 초기 기억이라고 해서 어린 시절 기억을 캐묻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런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새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개가 달려왔어. 어머니는 늘 도망치려고 하면 개가 쫓아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신신당부했지.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 도망칠 때 나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그만 개한테 다리를 심하게 물리고 말았어. 그리고 그의 기억은 끊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일어난 일이라면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날 리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세계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개에게 물린 것이 세계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 원인이라고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는 이 세계를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과거의 기억 중에서 다름 아닌 개에게 물린 기억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를 위험한 곳으로 여기고 싶었던 데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적어도 적극적으로는 맺고 싶지 않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는 이 세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다. 주위에는 무서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친구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잊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개에게 물린 후 낯선 아저씨가 나타나서 울고 있는 나를 자전거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주었어. 이것이 그가 떠올린 기억의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개에게 물린 것까지는 같지만 그 후 공경에 처한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낯선 기억은 세계는 위험한 곳이라는 그의 세계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떠올린 이야기지만 나중 기억에서는 이것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이야기로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대해 지금 하는 의미 부여가 달라지면 과거 또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3부 인간관계 전환하기.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다 라는 착각. 광장 공포증에 걸린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와는 반대로 모두에게 주목받고 세계의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인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다 혹은 중심이고 싶다 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광장 공포증입니다. 광장 공포증이란 바깥 세계의 두려움을 느끼고 집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신경증의 일종입니다. 광장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이유는 바깥 세계가 무서워서라기보다 집안에 있는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중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두 자신을 배려하고 물심양면으로 봉사해 주므로 집안에만 있으면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한 발자국만 바깥 세계로 나오면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당연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겁이 나서 그녀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안에만 있으려 합니다. 광장 공포증에 걸린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와는 반대로 모두에게 주목받고 세계의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기본 욕구의 하나로서 소속감이 있습니다. 소속감이란 공동체 안에서 나는 여기에 있어서 좋다라는 자신에게 있을 곳이 있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딘가 마음 편하게 있을 장소를 바라는 것은 인간에게 극히 자연스러운 욕구로서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살아가는 기쁨을 줍니다. 광장 공포증에 걸린 사람은 얼핏 가정에 소속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타당한 의미에서 소속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는 욕구와 공동체의 중심에 있고 싶다는 욕구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응석을 부리며 자란 경험이 있습니다. 아들러는 응석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응석바지로 자라난 아이는 자신의 바람이 곧 법이 되기를 기대하도록 길러진다. 이런 아이는 그런 우대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도 특별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대개 이 특별 대우를 타고난 권리로 여기고 요구하게 된다. 그 결과 주목을 한 몸에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분을 먼저 배려하지 않을 경우 너무 황당해 어쩔 줄 몰라 한다. 인생의 의미의 심리학 제1장 인생의 의미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인정욕구에서 벗어나는 3가지 방법. 자신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는다면 같은 권리를 타인에게도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 또한 나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에 이어서 인정욕구와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타인에게 관심 기울이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타인이 뭘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라면 이러저러하게 할 거라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듣거나 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거기에 자기 생각만
고집스레 반영할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실제로 보는 행위를 예로 들자면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상대방 처지에 서서 상대방 시점에서 봐야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기가 공동체 감각의 정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이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기입니다. 물론 자신도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들이 안 좋게 볼까봐 두려워서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타인과 마찰을 빚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면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지며 결국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이처럼 자신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는다면 같은 권리를 타인에게도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 또한 나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쾌해 하거나 화를 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과제의 분리.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 어떤 일의 최종 결말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일이 누구의 과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과제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아들러 심리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고민이라며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들을 자주 접합니다. 그럴 때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과제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즉, 공부하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것은 누구인가? 공부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명백합니다. 공부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과제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 진학이나 취직에 어려움을 겪어도 곤란한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인간 관계에서 문제는 다른 사람의 과제에 함부로 개입해 들어감으로써 일어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에게 공부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애초에 아이의 과제이니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동안
공부에 관한 화제는 꺼내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기를 권합니다. 여태까지 공부해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으니 사실상 아이가 거기서 더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부모가 공부하라고 닥달하지 않으면 더 공부를 안 할 겁니다. 실제로 일주일 뒤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면 역시나 공부를 안 합니다. 라고 부모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해서 난감하다고 하는데 그럴 때 전 난감한 건 아이지 부모가 아님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자신에게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겁니다. 아들러는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이 이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산을 쓰거나 택시를 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와 맞서 싸우거나 비를 이기려 드는 건 아무 쓸모없는 짓입니다. 지금 당신은 비에 맞서 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힘을 보여주는 거라고 비를 이기는 거라고 믿지요. 하지만 실은 당신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해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의미의 심리학 제4장 초기 기억 초기 기억의 분석에서 인간은 자연 현상인 비를 도구를 써서 피할 수 있지만 비 자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들러가 말하는 비에 맞서 싸우는 것은 감정과 힘으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아이의 의지를 부모는 감정과 힘으로 지배해서는 안 되며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등교 거부를 해서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교에 가느냐 마느냐는 아이의 과제입니다. 부모가 억지로 아이를 학교에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지만 그 조바심과 불안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는 아이의 과제가 아니라 부모의 과제입니다. 아이가 부모 말을 듣고 학교에 나가거나 공부를 하면 부모의 조바심도 해소될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과제를 강요할 수는, 다시 말해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니 공부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부모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어도 우산을 쓰거나 택시를 타면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부모에게 다른 일이나 취미에 힘을 쏟으라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제의 분리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인정 욕구나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식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다른 사람의 과제입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의 과제에 개입할 수 없다 함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내린 평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인정받고 싶다 해도 마치 아이에게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그러하듯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하자면 다른 사람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과거의 기억, 타고난 성격, 주어진 환경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상처와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들러식 역전의 심리학이 여러분의 삶을 고양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인생의 판을 뒤집는 아들러의 소중한 가르침을 되새기며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불안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감정을 지어낸 것이다.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했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하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만 살고 싶기 때문이다. 실증을 잘 낸다면 결단력이 있다고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치환할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과거의 기억에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현실과 미래는 달라진다. 결과를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인생은 변하기 시작한다.